1968년 5월 27일 월요일 미국 해군의 스킵잭 클래스 핵잠수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스콜피온이 버지니아 해안에서 나타나 예상되며 노폭 해군 기지와 연락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국 일어나지 않습니다. 난파선은 다음 15월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왜 그것이 침몰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99명의 선원들을 함께 끌고 가라앉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론은 내부 폭발부터 구조적 결함, 소련 잠수함과의 충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스콜피온에 대한 결정적인 결론은 아직 없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스콜피온은 여전히 아틀란틱 바닥 3km 아래에 누워 있으며 파괴되고 비틀린 선체와 함께 몰락의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 이상의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손상된 핵 반응로와 함께 2개의 핵 무기가 장착된 MK4어로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군사 용어에서 이런 무기들은 브로큰 에로우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핵무기 중 미국이 군대가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핵무기 안전한 제거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미국은 대신 그 주변의 방사능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누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스콜피온은 미국이 통제권을 잃었지만 위치를 알고 있는 핵무기의 예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미국의 핵무기가 단순히 브로큰 에로우로 선언된 것이 아니라 일부 또는 전체가 아직까지도 실종된 3가지 경우를 살펴볼 것입니다. 미확인된 핵무기.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68년 1월 21일에 미국의 호보 28호라는 호출 부호를 가진 미국 공군의 B-50IG 스트라토포트리스 폭격기가 하드헤드라는 진행 중인 작전의 일환으로 무장한 평화시대의 공중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덴마크 그린란드의 툴레 공군기지에 있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의 시각적 감시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이는 소비에트 미사일 발사에 조기 경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북극권 내 700마일에 위치한 미국의 가장 북쪽 기지였고, B-50이 지인은 각각 최대 폭발력이 1450킬로톤에 이르는 4개의 BI-18, VC 열핵 폭탄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의 힘의 62배 이상입니다. 비행 중에 승무원 중 한 명이 부주의하게 베개 몇 개를 난방구에 기대어 놓았고,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개에 불이 붙어 불길이 빠르게 퍼졌고 선실이 연기로 가득 찼다. 기능을 상실한 승무원들은 추출 명령을 받았다. 승무원들은 툴레의 비상 착륙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하다 판단되자 기지 위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6명이 안전하게 탈출했지만 부조종사 러나르드 스비텐코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부 출구 중 하나를 통해 뛰어내리려고 시도하다가 치명적인 머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인 비행기는 툴레에서 약 11.3km 떨어진 얼어붙은 포드에 추락하기 직전까지 잠시 동안 날아갔습니다. 충돌의 폭력성과 이어진 화재는 핵무기를 둘러싼 케이스를 깨뜨리는 데 충분했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방사능이 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무기에 부착된 안전장치로 인해 핵폭발이 방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미국 덴마크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양 정부는 핵무기를 장착한 미국 폭격기가 덴마크 통제하의 공역을 통과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1957년 채택된 덴마크의 비핵정책 위반이었습니다. 덴마크 정부의 압력해 미국은 포드가 녹기 전에 대규모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크레스티드 아이스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청소 작업은 불행한 미국에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작업에 배정된 공군들에게는 날씨가 압도적으로 가혹했으며 시속 80마일의 바람과 화씨, 마이너스 70도의 기온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최대 50명 이서 나란히 줄을 지어 항공기와 그 방사성 적재물의 조각을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비행기의 거의 모든 부분이 확인되었지만 약간 걱정스럽게도 우라늄과 리튬의 2차 단계 실린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폭탄 중 하나의 핵연료 구성 요소입니다. 표면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 없어 그것들이 포드로 가라앉았다고 추정되었고, 따라서 미니 잠수함을 사용하는 등의 수중 탐색이 조직되었지만 결국 회수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이 유닛은 무기의 나머지 부분이 먼저 유발하지 않으면 스스로 폭발할 수 없으므로 미래의 포드에서
핵폭발이 자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은 미국 폭격기가 핵무기를 장착한 상태로 지속적인 순찰을 하는 것을 종료시키는 신호였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다른 B-52 추락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순찰에 대한 정치적 욕구가 약해졌는데, 이때 세 개의 B-28FA 폭탄이 스페인에 떨어지고 하나가 지중해에 떨어졌지만 다행히 모든 무기는 회수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군사계에서 전통적인 전쟁이 곧 공룡처럼 사라지고 핵게임만이 도시의 유일한 게임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에게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규모이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초대형 항공모함에 대한 그들의 계획에 위협을 가하였는데, 그들이 핵전에서의 그들의 유용성을 미국 의회에 설득할 수 있다면 예외였습니다. 결국 1950년대 후반에는 해군을 위해 개발 중인 거의 모든 공격용 항공기가 최소한 제한적인 핵공격 능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시기 미국 촌비덱에 등장한 항공기 중 하나가 무난하고 스포티한 외모의 더글라스 에이사 스카이호크였습니다. 파일럿들에게 애정을 받는 스쿠터라고 알려진 이 항공기는 상당히 길쭉한 외관에 착륙 장치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항공기가 당시의 핵무기, 예를 들어 B-43 폭탄을 운반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B-43은 가변수익 전쟁머리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크기의 목표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은 70킬로톤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의 힘의 대략 3배였고, 최대 수익은 1메가톤이었습니다. 메가톤 폭탄은 런던 크기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만큼 큽니다. 1965년 12월 5일 일요일 대략 1400시 일본 남쪽과 대만 동쪽을 항해하는 항공모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티코노로그에 탑승한 중위 부사관 더글라스 웹스터가 자신의 AI-4 이 스카이호크를 기다리는 항공기 갑판을 걸어갔습니다. 항공기의 몸체 아래에는 YU-1이라는 표식이 달린 단일 B-43 무기가 있었는데, 이는 무기가 최대 수율로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항공모함은 조종사와 갑판 조무사들에게 실전 핵탄두 취급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공기와 엄청난 무기를 점검한 후 항공기 선장의 도움으로 조종석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었다. 항공기 선장은 배에서 기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 후 항공기는 비행 갑판으로 올라가서 발사될 엘리베이터로 향하도록 비행기 조작사들에 의해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항공기를 움직이는 조작사들을 안내하는 비행기 지휘자들이 모두 멈추고 조종사가 브레이크를 밟도록 신호를 내기 시작했지만, 웹스터는 신호를 보지 못하고 대신 조종실 안의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계속해서 뒤로 굴러가고 선원들이 바퀴 뒤에 차단기를 놓아 항공기를 멈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항공기가 오른쪽으로 피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항공기는 엘리베이터를 가로질러 굴러가고 배의 측면을 넘어 떨어지기 시작했고, 주변의 철망을 부수며 뒤집어져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무력한 갑판 조무사들은 웹스터가 가라앉는 항공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을 공포로 지켜보는 한편, 항공모함은 계속해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스카이호크는 뒤집혀서 가라앉았고, 그 가느다란 착륙장치가 죽은 곤충의 다리처럼 위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웹스터 중위와 도시를 파괴하는 폭탄이 바다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구조 헬기와 티코데로가의 2대의 호위함이 웹스터나 폭탄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오늘날까지도 B-43의 위치는 미스터리입니다. 이 항공기와 그 도시 파괴 무기는 거의 16,000피트의 물에 가라앉아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89년까지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오키나와에서 약 80.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이 사실이 일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에서는 분노한 반핵 시위가 일어났고, 도쿄와 워싱턴 사이에 외교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검토할 마지막 사건은 아마도 60년간의 조사 후에도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일 것입니다. 항공 및 군사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1956년 3월 11일 보잉 B-47 스트라토젯 폭격기인 잉크 스팟 OE-59
플로리다의 맥딜 공군 기지에서 출발하여 모로코의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다른 세대의 비행기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핵무기에 플루토늄 핵을 담은 AM-104 캡슐 2개를 운반하고 있었는데 이를 승무원들은 세장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완전히 조립되지 않아 비행기는 기술적으로 비행 중 무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통합 스팟 59는 보통 3명의 승무원과 함께 비행했다. 31세 로버트 H. 호진 대위가 지휘했고 승무원은 부조종사 로널드 50 중위로 이루어졌다. 커츠와 관찰자인 고든 M. 인슬리 대위였습니다. 이 비행은 B-47의 표준 운영 절차의 일부였으며 이는 항공기가 소비에트 연방과 그들의 와르샤와 조약 동맹국 주변의 동맹국 기지로 배치되는 것을 포함하였고 따라서 철의 장막의 그들 쪽에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컨베어 B-38, 피스메이커나 새로운 보잉 B-52 스트라토포트레스와 달리 B-47은 대륙간 범위가 없었으므로 이 4대의 항공기는 대서양을 건널 때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탱커에 의존해야 했고 이는 프로펠러 구동 보잉 KC-97의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B-47보다 이전 시대의 항공기인 것은 폭격기가 KC-97의 후방에서 투사되는 연료 보충 붐에 안전하게 접촉하기 위해 탱커가 비행하는 낮은 높이로 내려가고 속도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B-47의 비행은 첫 번째가 아조레스 근처에서 사고 없이 이루어진 대서양 건너기 동안 2번의 예정된 공중 연료 보충이 있었습니다. 작업을 완료한 후 B-47들은 지중해 입구를 향하면서 그들의 다음 예정된 연료 보충이 모로코 서쪽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고도 35,000피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탱크 크루와 함께 형성된 다른 항공기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주변에 두꺼운 구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탱커를 만나기 위해 14,000피트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잉시스퍼트, 쉬나호프와 시각적 및 라디오 접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준비하면서만 잉스퍼트 59가 없어지고 어떤 라디오 호출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원인 미상으로 항공기가 급유기를 만나기 위해 하강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련 항공기에서 가져온 모든 로그는 잉크 스팟 59가 지브롤터 해협 입구에서 대략 서경 5도에서 사라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규모의 수색이 즉시 시작되었는데 이에는 미국의 전함과 항공기, 지중해에서 훈련 중이던 영국의 전함, 그리고 인근 알제리에서 전투작전에 참여하고 있던 프랑스군이 포함되었습니다. 초기의 잘못된 보고에 따르면 항공기는 모로코 해안 근처에서 폭발하는 소리를 들었거나 국가의 남동부를 날아가는 것으로 보고되어 수색은 시골의 대부분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항공기의 볼트조차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나 화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항공기에 실린 화물의 성격과 항공기가 사라진 거의 마법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1956년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이론이 수년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조종사들이 급격히 속도를 줄여 급유기를 만나려 했기 때문에 폭격기가 고장나서 바다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난파선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그들이 내려오던 고도를 고려하면 실수를 바로잡거나 비행기에서 탈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비행 중 다른 비행기에 문제를 알려야 했지만 비상 호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잉크 스팟 59에게 일어난 일이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가 대형 고장을 겪어서 기체가 분해되거나 비행기가 폭발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부당한 가정이 아닙니다. B-47은 꽤 충격적인 사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1950년대 중반 폭격기 기술의 최첨단에 있었고 나중에 비행기가 채택한 많은 안전 기능과 운영 원칙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2주 후에 캔자스의 맥코넬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또 다른 B-47이 폭발하여 승무원 3명이 모두 사망하고 수마일에 걸쳐 시골의 잔해가 흩어졌습니다. 2년 후 또 다른 B-47이 그의 KC-97 탱커에 접근하면서 폭발할 것입니다. 다른 연루된 승무원들은 폭발을 목격하지 못했다. 비행기가 내려가면서 지나가는 무거운 구름이 폭발을 가렸을 수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잔해가 발견되지 않아서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사라짐에 관한 더욱 황당한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사건 당시 한 가지 소문은 3명의 탑승자 중 일부 또는 전원이 소련으로 망명하여 핵무기 부품과 첨단 B-47 폭격기를 소련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이 탑승자들의 소련 동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설사 그랬다 해도 그들은 비행 브리핑 전까지 귀중한 화물을 몰랐기에 탈출을 계획할 시간이 24시간도 안 됐을 것이라 이 소문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비행 경로와 나토 및 다른 국가들의 방대한 영공을 어떻게 탐지되지 않고 통과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물론 정말 미친 이론들이 있습니다. UFO가 인간 기술 발전을 평가하기 위해 항공기를 포획했다는 이론도 있죠. 이런 이론은 모든 항공 미스터리와 함께 등장하곤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잉크스팟 59의 운명은 역사에 잃어버려졌고, 여기에 미국에 잃어버린 핵무기에 대한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과 반응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